하나, 둘, 셋. 그 다음에는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 매매, 서로 짜고서 사고 파는 행위, 위장 매매, 이제 허위 매매, 뭐 파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안 파는 약간 이런 것들 다 해서는 안 된다. 이 가격 조정을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외부적으로 막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주문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은 되게 폭넓게 규정이 하나 있어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해서 뭐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정한 사기나 계획이라는 건 예를 들면 사전에 이게 완전히 뭐 불법 행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뭔가 부정한 느낌이 드는 행위인데, 이런 게 있었어요. 자본시장에서는, 증권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나온 것 중에 어떤 A라는 회사에서 주식을 A라는 회사 직원이 우리 사주를 배당금을 입력을 해야 됐어요. 뭐 배당금 1,000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하는 주체가 실수로 1,000주 이렇게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들 1,000주가 갑자기 자기 통장에 들어왔어. 근데 산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상하다 이러고 팔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짧은 순간 동안 그걸 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판 거죠.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요조항으로 처벌받았어요. 판 사람들이. 실수를 한 사람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처벌받는 거죠. 그렇죠. 판 사람은 왜냐하면 여기 조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게 아닌 게 들어왔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자기가 이걸 팔면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았을 텐데도 이걸 판 게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통장에 1,000주가 들어왔네? 이걸 팔아야겠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게 지금 성립이 안 되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의심하고 살아요. A 거래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금과 출금이 중단됩니다 라고 공지를 띄울 수가 있잖아요. 사유는 정당한 사유일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뭐 전산장애라든지 뭐 전산 보수라든지.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2021년에 요 관련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2019년도 막 이럴 때는 거래소에서 그냥 입출금을 무조건 차단해요. 그러면 이용자들은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계속 차단된 상태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일반 주식과는 다르게 네. 가상자산 같은 24시간 장이 열려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걸 갑자기 막아버리면 자기가 빨리 이거 돈을 빼거나 네.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못하는 거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쵸. 굉장히 근데 거래소가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영세한 거래소들. 지금은 많이 그런 거래소가 거의 다 문을 닫았죠. 왜냐하면 2021년도에 신고제도 실시하면서 그런 데들은 약간 좀 그런 나쁜 이력이 있는 데들이 많이 걸러지고, 또 이제 작년에 되게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운영 자체가 힘들어서 그만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래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입출금 차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좀 부당한 경우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뭐 가상자산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가 그래서 도입이 됐다. 라는 거고, 작은 거래소들은 예전에는 임의적으로 했는데 이게 피해자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은 임의적 입출금은 금지시키고, 만약에 이용자들한테 손해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딱 법에 못 박아놨고, 그리고 입출금 차단할 때는 이제 사유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전산장애, 전산 업그레이드 이런 거를 미리 이용자한테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에 또 보고까지 해야 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용자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라고 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지켜야 되는 행위인데,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도록 법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감독과 검사인데, 이전에는 감독과 검사를 어디서 했냐면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금융위원회 산하의 기구가 있었어요. 이 특정금융정보법에서도 이 가상자산을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기관에서 거의 다 취급할 수 있도록 뭐 규제를 하거나 뭐 이럴 때 주무부처와 비슷하게 이제 거기서 업무 처리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신고 수리라고 해서 신고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지고 처리를 하는 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라는 게 진행됐었는데 그것도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했었어요. 근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이 감독과 검사가 주체가 아예 금융위원회로 바뀌고 금융위원회는 감독을 할 수 있고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요것과 관련해서 검사와 관련된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바뀌는 거는 이제 향후에 감독과 검사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조치 역시도 불공정 거래 행위가 생긴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것을 금융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을 명령하게 되고 금융감독원장이 또 조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때 금융감독원장이 조사를 한 결과를 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금융위원회에서 사업자한테 시정명령, 경고, 주의, 일부 영업정지, 수사기관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또 법률적인 근거가 들어왔고요. 그 시정명령이랑 다르게 인지하거나 제한을 걸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센 거가 아니에요? 시정명령만 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고 시정명령 위반 시 이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경고, 주의, 일부 정지, 영업 정지, 그 제일 무거운 건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통보니까 굉장히 좀 권한이 많이 강화됐고 권한도 많이 강화됐지만 해야 될 일이 많아졌다. 옛날엔 이런 업무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금융위원회에서 뭐 어떤 명령이나 처분 위반 사실을 확인할 필요도 없었던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발견하면 무조건 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또 기관에 해야 할 일이 된 거죠.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당연히 하겠죠. 잘못된 게 발견됐을 땐. 그다음에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됐을 때는 이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 또 과징금도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금, 과징금, 몰수 추징, 징역형까지 다 한 번에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굉장히 무거운 그런 행위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가 되게 무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때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 6월 30일에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진짜 며칠 전에요. 공포일은 지금으로부터 한 뭐 보름 정도 지나서 아마 공포가 될 거예요. 공포는 이제 대한민국 관보라고 해서 관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무슨 법을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일이 시행일인 거고 언제부터 언제 제정되었으면 공포한다 이렇게 공포를 하고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7월 10일에 공포가 된다라고 하면 2024년 7월 11일에 시행이 되겠죠. 되게 특이한 거는 시행이 1년 뒤잖아요. 그 시행일과 사이에 또 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어떤 게 있냐면 이걸 1단계 입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불공정 거래 행위만 규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영업행위 규제라든지 어떤 사업자의 인가 규정, 진입 장벽 이런 것들이 다 법이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불공정 거래 행위만 규제를 하고 있으니 다른 것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을 해라라고 하고 있어요. 1년 사이에 연구 용역을 해서 어떤 식으로 2단계 입법을 할지를 정하자라는 게 사실 그 취지인 거고 1단계 입법 사이에 뭐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써 있는데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평가업, 자문업, 공시업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신뢰성 있고 합리적으로 디지털 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사고 발생 시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하게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영역의 방법에 의해 입법 의견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여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엄청 길죠. 정리하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해서 평가업, 자문업, 공시업, 그리고 통합 전산 시스템, 그리고 입증 책임 전환, 전산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해서 연구 용역 보고서 만들어서 보고하고 입법 방향을 정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시와 내부 통제 의무와 관련돼서도 규정을 마련해야 되니 뭐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등에 대해서 또 연구 용역을 해라라고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제 검사권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1단계 입법이 진행이 됐고 2단계 입법까지 향후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하시는 분들은 법률 규제가 되게 강화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한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꽤 오래 걸렸어요. 초안까지는 아니지만 의원 입법안이 작년 말에 나왔고 11월 달에 나왔는데 그 입법안이 막 정리되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하는 과정이 한 5개월 진행돼서 4월에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그리고 6월 말에 이제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된 거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어쨌든 증권 집단 소송 제도를 그대로 준용해서 집단 소송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본회의 통과하면서 빠지게 됐어요. 이 빠지게 된 게 이게 증권 집단 소송하고 이제 그 어떤 행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같은 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그걸 동일하게 이제 가져가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단 소송제는 도입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 정리 멘트고요. 오늘 이렇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가상자산이 이제 정말 이제 금융위원회 산하의 어떤 하나의 법률로서 자리 잡게 됐다는 게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도 보호가 될 수 있고 사업자들도 더 이제 확실한 규제 체계 안에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기틀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법률안이 또 잘 정착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찍어봤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